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변호사, 김연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오는데 오늘 국군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야, 장병들 이거 힘들겠네요. 비까지 오면. 왜 하지? 진짜 우리 그런 거 이제 군생활 이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예. 아이 연대장만 와도 짜증나 솔직히. 그러니까 뭐 청소해야 된다고. 청소해야 되고 사단장 오면은 너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들들 볶인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국군의 날 행사하면은 진짜 얼마나 장병들이 고생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렇죠. 아니 뭐 정말로 해야 되는 거면 하죠. 근데 이거를 왜 매년 하죠? 예전에 보수 정부도 이거 5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초반에 하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2023년에 10년 만에 열린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한 번 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또 한다고? 2년 연속? 내년에도 할 거야?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좋아.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로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좋아. 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모 방송국에 가면 1층 로비에 크게 이제 화면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면은 자기네 방송 크게 나오고 그 대부분 옆에 방송사가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방송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중국 방송. CCTV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NN 뭐 이런 거. CNN이. 그렇죠. 그래서 조그맣게 틀어놔요. KBS는 아니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틀어놔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거기를 지나갔는데 큰 화면에 막 군인들이 거의 막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왔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보인 부분만 4주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식을 하라면 하는데 제식을 하라면 하는데 30개월 갔다 왔어요. 4주 훈련을 받고 민원의 최전선에서 제가 특수부대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죠. 민원과 싸웠는데 그렇죠. 민원인과 싸운 게 아니라 민원과 싸웠습니다. 가끔 민원인 분들과도 싸웠지만 아무튼 그 화면의 반정 아무튼 이것만 이 팔이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 막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한국인가 이게 계속 왜냐면 이제 작년 영상을 보여주면서 작년 영상이 그렇죠. 그런 게 있었구나.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걸 올해도 한다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순간적으로 그게 이게 중국 TV를 크게 키워놓은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화면 좋아하는 데가 민주국가에서 사실 어디 있습니까? 뭐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퍼레이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퍼레이드의 성격이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고 뭐 괴물 미사일이 나온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고 뭐 이게 절도 있는 동작과 하나도 이 어떤 이탈이 없는 완벽하게 맞춰서 한다 뭐 이런 걸 과시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자꾸 좋아하는 것은. 축제예요.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퍼레이드 하면 그냥 축제죠. 그리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같은데 너무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민감한 것 같다. 근데 권위적으로 어떤 위계서열이 확 짜 있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꼴통 또는 꼰대라고 하는데 어제 그런 말을 누가 했나? 꼴통. 꼴통이라는 말을.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미 관계 같은 경우도 내실 있게 가면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가면은 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박수 받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군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시가행진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군의 국방력이나 군의 위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결국 군의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군의 사기라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시가행진 가가지고 누리는 거 할 일이 아니라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진실이 묻히고 있잖아요. 이걸 먼저 발본색원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군인들이 마음 놓고 정말 군을 보낼 수 있고 군인들이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그런 건 안 하고 시가행진을 통해 가지고 본인만 누리는 거에 익숙해진다면은 군인들은 우리가 무슨 도구야? 우리가 소모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모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된 좀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본색원하면 본인이나 본인의 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일단 떳떳하다고 하니까요. 현재까지는 떳떳하다 하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왜 하냐라고 하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군의 전투력, 위용,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재밌어요.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 체계를 보시면서
이게 추가로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홈쇼핑이네, 홈쇼핑. 아니, 그냥 카탈로그를 만들어. 이걸 왜 70억씩 들여서 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보는 사람들은 한국인이야. 근데 수출업자들이 이걸 보고 지금, 이거 무기 좋아 보이는데 살래. 전화 주문. 아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국군의 전투력, 위용, 군사력을 과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하냐면 북한이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미사일들을 들여왔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 야, 미사일 크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하고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아니 나는 이거 보고 좋다, 자부심 느낀다. 장 소장님? 장 소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북으로 가. 맨날 못 했으니까 북한으로 가라. 그렇지. 맨날 본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는 함성도 질러야 돼요. 무기가 지나갈 때 북한 주민들은 또 막 해야 되거든요. 원총이 떨어지도록 함성도 질러야 됩니다. 어법도 점점 이제 북한이랑 비슷해지는 게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쨌든 핵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는 순간 정권은 종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서, 이제 한국의 지도자로서 그런 메시지도 낼 수 있지만 메시지의 어떤 톤이랄까 어떤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이라도 하면 정권이 종말이다 뭐 이런 거여야 되냐. 그다음에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어야 됩니까? 한미동맹 강화만 얘기해도 되는데 꼭 이제 일본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이제 탄생을 오늘 할 건데, 그 분이 이제 뭐 외교적으로는 비둘기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아주 매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다른 정권 같으면, 우리나라의 다른 정권이었으면은 외교적으로는 괜찮은데 안보적으로는 매파셔가지고 이게 좀 걸림돌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오래 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랑 코드가 거의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렇게 강화하자고 하고, 저분도 한미일 간에 어쨌든 군사협력이든 뭐든 간에 자기들의 재무장에 도움이 되면 다 하겠다는 주의고, 이렇게 좋은 상대가 또 어디 있어요? 일본 자주파, 일본 재무장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또 국군의 날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래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 거냐에 있어서 또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걸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제가 볼 때 방산협력 이런 것도 팔고 싶으면 실제로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전시를 해가지고 괴물 미사일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뭐 이게 무슨 테슬라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시켜보고 사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가지고 방산협력이 되는 건지도 의미고, 여러 면에서 이게 의미가 없는 행사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9억이나 드네요. 행사 예산이 79억. 올해 세수 펑크만 29조 6천억입니다. 뭐 79억. 대단해. 대단한 정보입니다. 뭐든지 쇼. 사실은 체코 원전도 쇼여서 정말 큰일 났어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떠들어 놨으니 나중에 어떻게 주워 담을지, 저는 진짜로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게 더 우리한테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아예 오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꼭 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경쟁자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단가를 2배를 불렀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걔들하고, 그러니까 체코가 프랑스랑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밖에 안 남은 거야, 사실상 이거. 그러니까 요즘은 원전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하려면은 후쿠시마 이제 원전 폭발 이후로 단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덤핑 친 거야. 덤핑 친 거예요.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그 원전 부문 파산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도 배짱을 좀 튕겨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국내 정치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그렇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24조 원 세일즈 외교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국익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배짱 튕겨야지. 왜 여기에서 걔네가 요구하는 거 현지화율 60% 이런 거 보통 50% 보통 이제 합니다, 현지화율을. 태국 사람들 쭉 보고 있다가 이거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코 깼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되겠네. 그 국내에서 저렇게 자랑했으니 어떻게 우리 무산되면은 그 사람만 책임이 온박 뒤집어 쓰는데 우리는 잘 됐다.
훨씬 더 빼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10년 걸리잖아요. 짧아도 10년이에요. 짧아도. 그러니까 본인 퇴임하고 난 이후야 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이게 아무도 책임을 못 져. 책임을 아무도 못 지는 거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뭐 이게 무조건 퍼주기라고 제가 지금 단정짓지 않겠습니까? 되게 위험해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 정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이비 지식이네. 네. 어느 나라의 언론이냐, 어느 나라의 정치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권에서 용산에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좋고 이익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대로 원전을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전을 한국에 지으세요.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국익을 위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까지 만들어야 유럽이 그 에너지로 만든 제품, 원자력 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사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까지 사이트 정해가지고 그게 서울 한복판이든 전라북도든 뭐 경상북도든 어디든 간에 그걸 정치적으로 타결하고 합의해서 국내 원전을 지으세요. 그리고 국내의 에너지 그 난부터 해결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24조 매출 24조짜리 들어와 봐야 영업이익률 정말 제가 많이 쳐줘서 10% 쳐주면 2조 4천억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60%를 체코가 지금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매출의 60%는 우리 기업과 우리 노동자들한테 달라. 그래서 체코한테 퍼주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서 10%, 11%는 지적재산권 달라. 그러면은 매출에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20%, 30% 가지고 거기에서 영업이익률 한 10% 하면 그러면 30%를 계산을 하더라도 20조면은 6조죠. 6조에서 10% 영업이익 하면은 10년 동안 6천억 남아요. 10년 동안 6천억 남는 게 무슨 엄청난 장사입니까, 지금? 예, 삼성전자 TV가 어디 1년에 가서 팔아도 6천억은 벌거든요. 한국을 어떤 나라로 지금 버는 거예요? 2천조가 저 GDP인 나라에서 뭐 이따위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영업하고, 뭐 돈 벌어오라고. 근데 돈이 별거 아니잖아. 근데 국민들을 속이지는 말라는 거지. 그리고 네. 이게 만만하게 보는 거지. 최근에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는데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원전을 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어야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러한 원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가령 미국에다가 원전을 짓겠느냐, 유럽에다가 원전을 짓겠느냐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노 원전의 수명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3마일처럼 안 쓰던 원전에 그것도 사고 난 원전이 아니죠. 또 그 옆에 있는 3호기에서 사고 났는데 2호기를 지금 다시 돌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거를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자 뭐 이런 방향으로는 갈 수 있어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수주한다든지 이런 시장인 상황은 아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막 오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올 거여가지고 그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약간 손해를 봐도 우리가 일단 뭐 좀 해봤어.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조차 아닌데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수주한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체코에다가 금융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또 별로 알리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잘 알리지 않은 것들 언론이 보도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체코 더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게 결국 뭐냐. 국내적으로 전 정권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을 내가 살린다. 이거 외에는 뭐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또 레토릭이죠. 말만 그러는 거지. 국군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이 사실은 뭐 이 우리 국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국방을 등한시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북한에만 좋은 일 했는데 나는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심이 들어서 여러모로 이게 과연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책임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가 국가가 책임이 있다. 너희들 할 일을 안 했다. 그래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게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로. 용산구청장은 그 당신 업무가 아니다. 업무 바뀌다. 이렇게 해서 뭐 유족들은 상당히 많이 울긴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경찰의 책임이라도 인정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말했네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근데 이게 과실이라는 게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우리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법리적으로 맞고 사실 과실이라는 것이 주의 의무 또는 예견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는 얘기인 건데 당연히 경찰은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질서 유지라는 가장 직접적인 업무가 있으니까요. 근데 구청장 같은 경우도 그 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그 경비 계획에 대해서 경찰과 업무 협의를 하고 일정 부분 그 재난안전법에 의해서도 나름의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무죄가 나오고 경찰만 책임을 물리는 이 법리는 저는 상당히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의 경중은 가려야겠지만 책임이 없다, 무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좀 너무 어색해서 용산 구청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2심의 항소심의 판단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자꾸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도 뭐 사법을 우선화하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아직도 행안부 장관이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만 이제 바뀐 건데 결과적으로 정치적 책임까지 안 졌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남은 보루가 사법적 책임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박희영 구청장이 빠져나간다? 이거 국민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정하게 저는 바라봐야 그래야 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수대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시공한 그 업체들과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들까지 다 처벌받았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슨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국가가 100% 해야 될 책임을 못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성수대교 사건보다는 조금 더 저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더 물을 필요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보론으로 하자면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 재판부가 정확하게 용산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이 용산구청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가 아니니 이제 무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판사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뭐 존중을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전에 구청장들이 했던 것들, 이 용산구청이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를 들면 헬로윈이 이제 있으려고 하면은 관계기관 회의해가지고 다 불러다가 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찰이 치안이나 이런 거를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경력이라는 것도 어쨌든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본인들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잖아요. 안 했단 말이에요. 박희영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하거나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거나 본인은 참석 안 하고 예전에는 구청장들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 본인은 안 하고 무슨 지방의 행사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뭐 출마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데 막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의무를 다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모든 용산구청 관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지시를 받고 또 움직이는. 근데 최소한 구청장은 이거는 정치적, 이거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확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도 사법적인 부분인데 사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그 당시에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것도 안 졌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사고 현장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 이 전후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문에 약간 나와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긴 것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전말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김강호 서울청장에 관련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든지 이렇게 아마 사실관계가 추가로 나오고 할 건데 아마도 그럴 것인데 이 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체적으로 뭔가 이 남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특조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뒤늦게 지금 구성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주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러저러 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이런 일을 했어야 돼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등등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들을 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조의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약간 꼬리 자르기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구청이 있고 경찰이 있고 소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사전 기획이죠. 그다음에 경찰, 현장 통제죠. 그다음에 소방,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수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구청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청장이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불꽃축제 같은 것도 볼 때 10만 명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 모여도 사고 하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질서 유지인만 배치해 놓고 통행거리만 확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기획 단계와 현장 통제와 사후 수습 세 개가 있다고 볼 때 구청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판결문 이렇게 나와요. 각자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구청장은 왜 자기 자리가 왜 무죄가 나오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뭐 약간의 나아간 추측이지만은 구청장만 봐준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영세 그 의원 통해서 이분이 구청장도 되고 나름의 현 정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름의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래서 봐주나?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인가? 저는 오히려 경찰과 소방에게만 책임이 직접적으로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나름의 또 꼬리 자르기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도 이건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예. 판결문에 또 마약 수사, 그 다음에 용산으로 이전해서 병력이 그쪽으로 집중됐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2심 판결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판결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P 패밀리, 블랙펄 인베스트 패밀리 같은데 블랙진주군요. 예. 흑진주파라. 흑진주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그 법정에서는 권오수 이종호만 흑진주파로 돼 있었어요. BP 패밀리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이분의 이제 가명을 김기태 씨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김기태 씨입니다. 김기태 씨인데 이분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죠.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기태 씨가 가보니 자기들 말로는 BP 패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 그리고 김땡땡, 이땡땡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민 땡땡이는 이종호 처남인데도 여기에 끼지를 못했다. 이종호 처남이고 블랙펄의 이사인가 그렇죠. 민모 씨가. 그리고 이종호가 대표잖아요. 그런데 민모 씨는 못 끼고 김건희는 끼어 있다는 거지. 흑진주파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패밀리로 돼 있다. BP 패밀리로 돼 있다. 그렇게 이제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김건희가 진짜 무슨 방조범이나 정범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동 정범일 가능성도 꽤 크구나. 이런 진술을 받고도 왜 이 사람은 기소도 안 하고 조사도 제대로 안 했지? 뭐 이런 의구심이 완전히 이제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김모 씨가 편지에도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왠지 검찰과 연이 있는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이거 꼬리 자르기 또 당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표시했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뒤에서 돈 되는 쩐주들이 있고 이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김건희 씨는 뭐 피해만 봤다, 뭐 이런 한 장 이득 본 거 없다 이러면서 쩐주 중에서도 상당히 무관한 쩐주로 그동안 설명을 해왔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입으로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다 허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김건희 씨는 정말 흑진주파에 거의 뭐 우두머리 서열 정도 되는 왜 조직에는 또 위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흑진주파는 진입장벽도 되게 높아서 가지고 민모 씨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 이너서클 속에서 사실상 김건희 씨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의 큰 그림 속에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공모했거나 논의를 했던 정도까지는 추측이 좀 가능한 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뭐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고 대질 신문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뭐 공동 정범인지 공모 공동 정범 뭔지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건데 제발 나 살아있을 때 기소는 할 수 있니 검찰아? 아니 뭐 따로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 분위기가
검찰 관계자로부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특검 좀 가자. 아 본인들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까. 아니 왜 못해요? 권한이 아니. 우리는 힘이 없어. 알잖아. 김건희는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검찰 욕 먹어야지. 근데 이제 검찰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직 힘도 이렇게 세고 임기 중반도 안 지나고 지금 김건희가 V0다 실질적 통치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기소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라는 건데 불기소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혐의 불기소 종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거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권 바뀌거나 그러면은 다 날라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검사들은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서 이거는 그러면 의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검사들이 그 의견을 아예 안 내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뭉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검사들의 고충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욕 먹어서 싸지만은 그러니까. 특검 가자. 검찰 내에서 지금 빨리 특검 가는 게 모두가 다른 길이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해피한다. 이게 특검만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안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런 주가 조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BP 패밀리는 비선 지도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운동권 조직의 비선 지도부예요. 바로 이거 다 압수수색하고 바로 구속시키고 바로 거기서부터 다 혼나는 조직이에요. 이거는 이게 딱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할 때 국회 나와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1987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1987 이게 거의. 그러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그냥 덮고 끝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예를 들면 특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특검이 만약에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지금까지 그러면 수사한 기록이나 이런 거 특검에 다 줘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뭘 추가로 하고 말 것도 없네요. 이 정도 나왔으면. 특검이 조사 기록 갖고 와가지고 쭉 본 다음에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고 그러면 이건 끝날 사건이네요. 거의. 이 정도 해놓고 검사들이 이 정도까지 다 해놓고 검사들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너무나 웃긴 상황인 거죠. 근데 대질 신문하고 압수수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더 할 건 없고요. 제가 볼 때 증거도 차고도 넘치니까 소환하고 확인만 하고 하면 되고 결국 기소가 뭡니까? 특검이 공소장 쓰고 근데 공소장도 거의 다 있어요. 판결문 그대로 사실관 베끼면 되니까 법조 적용하고 법원에다가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빠르게 특검이 도입이 되면 특검에서 저는 주가 조작 사안은 가장 먼저 저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리가 끝나 있다. 사실관계까지 이미 판결문 통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만약에 했다면 주가 조작 사건으로만 그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0년 9월이죠. 9월 23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36차례 이종호 씨와 전화와 문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얼마나 많이 진짜로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한 달 동안에 한 40여 차례 했다는 것이고 2021년 4월쯤에도 이 아까 블랙펄의 BP 패밀리에 끼지 못한 민모 씨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될 때 또 이정호와 김건희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서로 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9월이죠. 그때는 남편이 총장이야. 그렇지. 남편 총장이야. 검찰의 수장인 거죠. 검찰의 수장이야. 2021년 4월은 3월 말에 검찰총장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그 직무와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2020년 9월에 한 달 동안은 남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전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사이가 어떻다라든가 이런 이슈는 있었지만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이제부터는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하고 무슨 어디 벌집 쑤신 듯이 막 전화를 하고 어디 불난 듯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왜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게 되자마자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느냐. 그게 왜 그런 거냐. 여기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그 당시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했잖아 대검에서. 그렇죠. 검찰 조직이 이 장모 사건에 대한 어떤 법적 방어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뭐 이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니 우리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언론 대응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팩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 그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펌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중요한 이 건을 그냥 참사가 방앗간에 그냥 진짜 쳤겠느냐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물론 검찰총장의 배우자기도 했지만은 그냥 주식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냥 주식 투자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가 조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주가 조작은 범죄란 말이에요. 이건 시장 경제의 적인 겁니다. 그럼요. 뭐 정치에 관심 있는 거 거까지는 뭐라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아니, 대통령 배우자가 같이 정치를 하다 보면 관심 있을 수 있죠. 근데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와 주가 조작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김건희 씨는 이미 이렇게 너무나도 지금 시장 경제의 적과 비교할 만한 이런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너무나도 깊숙이 지금 연루가 되어 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래도 수사 받지 않았냐고 조사 받았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아니 어떤 주가 조작 피의자를 놓고 대한민국 역사 사법 역사상 그 사람의 핸드폰을 한 번도 안 뺐고 그렇지. 검사가 자기 핸드폰을 맡기고 수사한 피의자 있으면 한 명만 제가 대보라 그러거든요. 이름을 못 댑니다. 이런 수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수사받았다, 뭐 문재인 정부 때 탄압받으니까 충분히 수사했다, 다 헛소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는 제가 유죄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유죄의 혐의는 짓지만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그동안 계속 회피해왔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결국 그 시장 경제의 적이다. 매우 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사실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언론도 헷갈리고 다 헷갈렸고요.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손해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슨 통장 사본 같은 거 보여줬나 뭐 그때 토론회 때 막 그랬잖아. 경선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1차 때거든요. 1차 때. 1차 때 실제 손해를 어느 정도 봐가지고 최근에 JTBC 보도 나온 게 4,700만 원 보전해줬다고. 손실 보전. 와, 난 이런 그 펀드 매니저를 본 적이 없어. 아니, 이익이 나면은 지가 먹고 손해가 나오면 보전해주고 이렇게 세상에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건희가 항의했겠죠. 이거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돈 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났냐라고 하니까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달래면서 이제 보전해주고 더 크게 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2차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2차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모랑 해가지고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23억 원의 이익을 둘이서 받고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지금 다 2차예요. 그렇죠. 2차는 공소시효 살아있고 윤석열이랑 결혼한 상태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1차는 그렇다고 치고 공소시효도 끝났고 뭐 손해를 보고 아무리 보전해 줬는 게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기소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특검 가면 돼요. 이거는 시원하게 뭐 빨리 가면 검찰 믿을 수도 없고 검찰 뭐 똥줄 타는 거 뭐 이해도 갑니다. 뭐 이해도 가니까 그래 니들도 손 떼라. 니들의 선언을 해. 특검을 가기를 원하 검찰총장이 선언을 해. 그러면 그거 재밌네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냥 오늘부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해요. 백기를 들면서 우리는 그만하겠다. 우리는 그만하겠다. 특검을 해달라. 너무 무섭다고. 그럼 국민들이 특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면 못하는 거죠. 근데 또 가오는 잡고 싶어 하잖아. 그게 문제예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하면 봐주는데 그 얘기는 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가지고. JTBC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선언에 준하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이 보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거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너무 상세해. 너무 상세해.
네. 검찰에서 나왔거나 진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편지까지 나와.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네들이 준 거 아니다. 변호사 쪽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변호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검찰이 변호사한테 주니까 이거는 쓰리쿠션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가 근데 이렇게까지 하려면요 비밀유지 뭐 다 위반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런 거 못 틀려요. 이렇게까지 못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도하면 신인규, 김준일 등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갈 줄 알고 지금 이거를 흘렸다 이렇게 상상이 이제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말하는 게 김대남이었는데 네, 이명수를 손봐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돌려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뭐 이렇게 개입돼 있는 것처럼 그렇죠. 뭔가 그런 식으로 내가 떠본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장인수 기자한테 해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까 오늘? 예, 광고 보시고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변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 주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까지 비교원을 통해 가입하면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예,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입을 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또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서울의 소리 장인수 기자와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요. 보면서 댓글에 무슨 한동훈, 사실상 한동훈 죽이기를 한 거잖아요. 핵심 내용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게 중요하니까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닐까? 왜냐면 그때 이명수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좀 기사로 내봐라고 했었을 때는 대통령 비서관이 아니었잖아요. 나왔을 때는. 예, 올해 4월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당 쪽으로부터 온 건지 뭐 대통령실로부터 온 건지는 확실치가 않아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동훈 죽이기를 한 건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더 격분했던 거는 이 사람의 말과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구나. 1급 비서관 직무대리. 1급 비서관 직무대리구나. 대단하다. 놀랍다. 개판이야. 진짜 개판이야, 개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우리 많이 만났잖아요. 대통령실에 근무를 할 때 이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가지고 있는 인상이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청와대로 출근을 해서 아니면은 잠이 부족하니까 거기 앞에 무슨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고 바로 들어가서 밤에 11시, 12시 가까이 돼서 끝나거든요. 그게 원래 일상이었어요.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의 일상이 그 정도였어요. 정말 혹독하게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꿀잡이 돼?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근데 저는 보면서? 참 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네. 참 많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후퇴하고 부패했겠다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 상상을 현실적으로 그 리얼한 녹취를 들었을 때는 또 한 번 충격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부패했구나, 썩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사실 김대남 씨 개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은 정말 김대남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남만 썩었겠습니까? 1급 비서관들 40자리가 있고 또 거기다 장차관들부터 하며 뭐 국무총리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수뇌부들, 이 공직자,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부패한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온갖 위법사항들을
했다라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관제 데모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탄압을 고발하는 그런 언론 단체들을 만들어서 행정관 시절에 이제 그런 걸 지원했다라는 얘기 내가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김건희 씨가 개입된 공천 개입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천 개입에다가 이제는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공천 개입 피해자를 당하고 나서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인사 개입 아닙니까? 감사 진짜 괜찮더만. 그거. 근데 자기가 골라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하죠. 내가 찍어서 갔어. 그리고 자기가 2인자라고 또 자랑합니다. 실룩실룩하면서 뭐 차 나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3억 6천이만 연봉이 3년이 보장됐으면 10년이야. 10억이 넘어.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를 하실 분이 아니고요. 수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심지어 심각해지면 감옥을 가야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특히나 이 공권력, 권력을 활용해서 언론을 탄압했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당장 받아야 되실 것 같고요. 박근혜 때 허연준이라고 행정관. 감옥 갔죠. 예. 이게 수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황당한 게,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한다든지, 시민단체들이 왜냐하면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 게 많을 것이고, 뭐 민주노총 경우에도 요구하는 게 많을 것이고, 그런 이런 것들을 정부의 정책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와중에 중간에 뭐 다리도 놔야 될 것이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수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보수 정부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아스팔트 우파들을 동원해 갖고 여론 조작을 해요. 이걸 똑같이 하는 듯이 이제 움직인 것인데, 심지어 어제 한 이 얘기는 자기 편까지 한동훈까지 팀킬을 하고 자빠져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데서 1차적, 2차적 황당함이 있고, 근데 그 정도 자기 편까지 팀킬을 하는 뭐 그런 일까지 했으면은 이 사람은 수면 위로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마피아의 내적 논리로 들어가면은 거의 마피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마피아의 내적 논리로 들어가면 이 사람 어디다 숨겨놔야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더러운 일을 했으면은. 근데 이 사람이 막 출마를 한다고 막 나와요. 어디 출마를 한다고 나와요. 국회의원 하겠다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면은 이게 또 무슨 잡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천 개입을 영부인이 한 것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그 사연을 막 얘기를 해요. 또 공천이 됐으면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공천이 안 돼가지고 내부에 그것도 다른 불법적인, 다른 혼란스러운, 다른 어떤 정치적인 부적절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수습하느라고 또 아주 뭐 대단한 자리를 또 보내줍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웃기는 일이다, 이게 황당한 일이다, 이런 걸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풀린 게, 왜 이게 이 조선일보 출신의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을 한, 원래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그렇죠. 홍영님 기자를 왜 이렇게들 그 친윤 쪽에서 싫어했는가 의문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오고 나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누구 시킬 거냐를 두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왜 그랬는지가 이제 드러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이 한동훈 대표 개인의 어떤 이미지 여론조사를 이재명 대표하고 붙여갖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여의도 연구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장악이 돼가지고 완전히 한동훈 대표 개인에 의한 사적 기관이 됐구나, 이런 시선으로 이제 당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이상한 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의 그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납득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총선을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하면 저쪽이 이기니까, 민주당이 이기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총선 전략을 바꿔야 되니, 그러니 한동훈 대 이재명의 이미지 조사를 양자 대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다. 한 2번밖에 안 했다. 이것도 역시 총선의 어떤 기획을 위해서 그 하나의 그 조그마한 꼬다리일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친윤 쪽에서는, 야, 너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너 지금 벌써 대선 준비하냐?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고. 일단 한동훈은 네.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정 포즈를 취한다든지 네. 키를 높이려고 맨날 뭐 다른 사람 어깨를 막 눌러. 그러니까 이러면서 맨날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정치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하고 붙을 수 있는 이런 정도 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론조사 권한이 있을 때 여론조사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뭐 이것도 심플하게 김건희 특검 통과한 다음에 한동훈 특검 통과해가지고 수사하면 됩니다.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불법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동훈 특검 이거 하면 되지. 근데 이런 거죠. 선거에 기획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방어가 되기는 하나 그것도 이제 뭐 횟수나 정도를 보겠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여의도연구원의 예산이나 이건 다 당의 돈 아닙니까? 이걸 본인을 위해서 착복했다라고 볼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고. 횡령이나 유용까지는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제 김대남 비서관도 합니다. 녹취 안에서. 그렇죠. 이거 횡령이야 횡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횡령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 다만 이 한동훈 대 이재명 이미지 조사를 했다라는 게 팩트면 그러니까 이미지 대 이미지 구도의 어떤 조사를 했다는 게 팩트면 저는 그건 좀 이상한 조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맞죠. 너무 좀 이상하긴 해. 예를 들면 이런 조사는 할 수도 있겠죠.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이러저러한 뭘 할 건데 그러한 어떤 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와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일을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두 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봤다. 그런 거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총선 전략에 대한 지지도인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이미지하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이미지를 딱 붙였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떻게 대별이 되는가 이런 거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총선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을 떠올려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막 무슨 이것도 약속하고 저것도 약속하고 뭐 이 유세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한동훈이 되든가요? 한동훈의 이미지와 같은 그런 국민의힘이 되든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여전히 윤석열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국민의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 전문가면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론조사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지휘하는 국민의힘이 이러저러한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전제로 놓고 하는 게 이제 맞는 거다라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이제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일상이 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충격적이에요. 현직 그 행정관으로 있을 때 솔직한 얘기로 방송 볼만한 게 없잖아. 지금 요즘 그러니까 유튜브 극우 유튜버 많이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튜브 보시면 마음 편하시고 위로도 삼고 그러시지. 본인은 정치 잘하고 싶겠지. 뭐라고 못하고 싶겠어? 대충 자기도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일상과 대통령의 능력을 평가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일상은 극우 유튜브 보면서 위로와 위안을 삼고 있고 여기 대통령의 능력은 본인도 마음이야 굴뚝같이 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러나 이제 공부는 시험 보면 맨날 10점이야. 어떡하겠어. 본인도 답답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하자면은 일단 김대남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요 부부 평가를 하면서 일단은 대통령한테 꼴통이다. 꼴통이다. 대통령한테 꼴통이라고 그래. 그리고 꽉 잡혀 사는 공처가다. 김건희한테 이 표현도 쓰고 두 사람 다 정신 나간 거야.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구나.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구나.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용산도 똑같이. 그러니까 아니 김대남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판한 게 비난이 아니었어. 비판이 아니었어. 객관적인 시선이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모욕 주냐 막 그런데 안에서부터 이미 꼴통이고 두 사람 다 정신 나갔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개판인지를 일단은 뭐 김대남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이명수한테 밖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강이 하나도 기강도 없고. 기강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념이나 어떤 가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 결사체가 아니라 그냥 이익으로 돈 되는 거 아니면 그렇지. 자리 되는 거 이걸로 하니까 그냥 뒷담화 까고 이거저거 다 불고 이런 김대남 공직 기강 자체가 엉망이라는 걸 보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꼴통이니까 C급이니까 뭐 딱 김대남 표현을 하면 C급 뽑는 거예요. 대통령 솔직히 F급이야. 내가 보기에 F급이니까 F 이런 애들 데려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 잘하기를 해. 뭐 입이 무겁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뭐 그리고 구구 유튜버 보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솔직히. 다 알고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근데 이게 큰일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그 심경은 조금 이해는 합니다. 다 욕하는데 그거 유튜버만 날 칭찬한다 그러면 가끔 볼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누가 와서 김준일 잘생겼다 댓글 달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지. 신인류 최고다. 요즘 뭐 보수의 뭐 아주 뭐 군계 일학이다 이런 기분 좋잖아요. 보수의 상징이다. 눈이 가긴 해요. 그렇죠. 사람 심리는 그래. 그렇지. 최경영 최고의 기자, 유일한 참된 기자다 이런 거 막 쓰고 그러면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 가끔 좋지. 그리고 실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 보면서 위안도 없고 또 새로운 동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는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본 다음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을 막 공직에 안 칩니다. 공직에 안 치고 그 사람들이 한 얘기대로 막 통치를 막 하려고 그래. 그래 이 길이 맞는 거야. 바로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정의부 장관도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도대체. 김문수 장관.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혼자 그렇게 보면서 위안을 얻은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겠죠. 근데 그게 심각한 통치의 문제로 번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튜브 본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이러다가 아니 뭐 저기 따따보따의 저기도 누구야 그 민영삼도 지금 코바코 사장 같잖아요. 코바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제 언론계 또 언론 유관기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민 KBS 사장 같잖아. 문화일보 민영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따따보따에 나가가지고 지금 그 언론진흥재단이 국가 광고를 대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먹어서 사실은 돈이 많아요. 언론진흥재단이. 그런데 지금 민영삼이 그 여사랑 직통라인이라고 라인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바코에서 하는 일이 용산 쪽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정부 홍보 광고를 코바코가 전담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기획하고 있고 그것도 분배를 또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코바코가 돈이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 공영방송의 광고가 위축됐잖아요. 그러니까 따따붙다 나가서 민영삼이 본인이 얘기를 하고 출연을 해가지고 언론진흥재단 거 그거 광고 대행료 그거 우리가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지금 문체부가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언론진흥재단은 문체부 산하고 코바코는 방통위 산하야. 그러니까 지금 유인촌 장관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실세라서 지금 뭐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전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부부 전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극우 유튜버를 정권 초기,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의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좀 정지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실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극우 유튜버들한테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쪽에 있는 채널들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요, 다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동훈파와 윤석열파로 다 아주 칼로 딱 자른 듯이 5대5로 양분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의 한수 이런 채널 가서 보면요, 거기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정말 이렇게 더 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말 말리고 싶을 정도로 세게 하고, 너무 웃겨. 또 어벤져스 이런 데 가면은 뭐 요즘은 이제 앞뒤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다 이제 비판하거든요. 그 어벤져스가 누가 하는 데입니까? 어벤져스. 그냥 CGO. 그렇죠. 이현정 CGO.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쪽이 극우 유튜브를 써서 정권 초기에는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경선 겪고 이 책임론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막 서로 남탓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제 극우 유튜버가 딱 서로 이제 나눠져가지고 반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서로 이제 기세 싸움을 하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무승부거든요. 팽팽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콩가루 되는 거죠. 막장 되는 거죠. 요거는 근데 좀 싸움. 정정이라기보다는 보완해야 되는 게 저 이현종이나 신지호가 자기들 극우 유튜버라고 했다고. 그래서 극단을 빼드릴게요. 우 유튜버. 우파 유튜버. 아니 나는 그 여담인데 그 신의 한수의 신혜씨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진짜 한동훈 대표를 까더라고. 심하게 까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근데 이렇게 까서 이거 용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만찬했잖아요. 근데 오미자차 나왔다고 그랬잖아. 오미자차 나왔다고 하니까 야 오미자가 이게 대머리에 좋은 거야? 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너한테 하사한 거야? 이거를 막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 제가 이거를 뭐 희화화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 이미 그 오미자 얘기해서 희화화 됐죠. 그 사람들이 한 거죠 희화. 악감정이 느껴져. 악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내전 중이야 진짜. 아니 근데 그 내전이 왜 특검 표결 재의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 특검이랄지 이런 거에서는 왜 안 나타나지? 그거는 제가 좀 보수 쪽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한동훈계가 위축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위축됐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동훈 두드러 패고 있잖아요. 목리 부리면서 독대도 안 해준다라고 만찬에서도 발언 기회도 안 주고 예를 들면은 내일도 지금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면은 지금 추경호만 불러가지고 원내 뭐 지금 위원장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동훈 빼고 만난다고 하고. 아 그래? 네, 뭐 이러니까 지금 한동훈 개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다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듯이 나 한동훈 개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건데 한 열흘 전인가 한동훈 개 의원들 등산 모임이 있었대요.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 6명 왔대. 6명. 6명 왔대. 다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8명이 안 채워지네. 8명이 안 채워지고 좀 더.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가 모 최고위원 한도 뭐 이거는 너무 특정되지만 약간 거의 모 최고위원은 기자들 만나서 술을 먹으면서 야 나 한동훈이랑 안 친해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2명밖에 없는데 2명 중에 1명이구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모 주요 당직자 굉장히 중요한 당직이에요. 핵심 당직자는 나 너무 요즘 몸이 안 좋아. 당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빠지려고 하는구나. 엑시트 하려고 그래. 지금 보니까 이거 한동훈 날아가겠다 잘못하다가는 뭐 보궐선거도 지금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 워낙 이 압박이 세니까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사실은 약간 무너졌어요. 당 내에서. 그렇다고 윤핵관들이 막 과거처럼 막 짖는 것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막 무슨 어떤 홍위병처럼 막 깃발 날리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게 권력의 교체는 괜찮아요. 뭐 약간의 출혈이 있더라도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권력의 공백 상태예요. 이 공백은요. 공백은 그대로 놔두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당권을 놓고는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자중질환 그리고 콩가루, 막장으로 그냥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제2결 국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눈치 보는 게 크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 뭐 캐비넷이든 검찰 캐비넷 무서워서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은 저는 제2결 이번에 빠르면 이번 아니면 늦으면 그 다음번 제2결 텀이라도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이탈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해봅니다.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투표를 했을 때는 뭐 그거 뭐 옳고 그르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이재명 당신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켜라고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주장도 하고 방송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막 토론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말하는 사람 국민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대 매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나가가지고 이거 색출 작업 들어가면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 나만 주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니 무기명인데 어떻게 들어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이제 그게 카운트 해보잖아. 너 아니야. 뭐 집합 하나 보죠. 집합. 아니 국까지 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이제 용의선상에 있는 애들 좀 하고 족치면은 대충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 보고 그럼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으면은 저 XX면 이제 뭐 하여간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총대를 매야 될 이유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겠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지금은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눈치 거죠. 게임만. 눈치 게임만. 근데 한번 이게 이번 국감에서 예를 들면 김건희 관련해서 증언 나오고 녹취록 나오고 이러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10월 10일이 어쨌든 그 공소시효잖아요. 그렇지. 선거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들은 혹시 내가 기소라도 될까봐 괜히 말 이상한 그 전에 잘못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약간 쫑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유가 되면은 사실상 남은 임기에 3년 6개월은 보장돼 있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뭐 실수 하나 작은 거 안 한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쫄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진짜 내일, 이거 내일 그 밥 먹는 자리가 그 밥 먹는 자리의 성격을 조금 보완을 하면 추경호랑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늘 분위기 보면. 제가 그럼 내일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내일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내일 10월 2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표결 전략 어떻게 해라 얘기하겠죠. 단돌이 문단속을 하는구나 거기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근데 한동훈 대표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한동훈을 빼고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어차피 원외니까.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원외 대표, 원외 대표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런 그림이면. 당대표 누굽니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네요. 총재입니다. 이 당에 지금. 그러네. 그리고 아까 이제 10월 10일 날 선거법 이제 그 시한이다. 그 기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시효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얘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민주당도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은 이 시효를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기간 동안 쭉 의혹을 쭉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을 해서 최대한 이탈표를 끄집어내자 이런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선거법도 있는데 지금 막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는 압박을 자기들이 느끼는 거는 선거법 잡혀가는 것도 있는데 지역구 예산도 있지 않냐. 우리가 예산도 많이 따야 되는데. 지역구 예산.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국면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표를 겸하든 지역구 예산이 어떻든 간에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 나올 얘기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간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특검 얘기는 민주당이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언젠가 꼬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다 지금 뭐 전화를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 들어봐도 비디오인 게 그냥 다 108명의 김대남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 김대남이에요. 그냥 여기 봤냐 여기지 누가 힘이 세야지 다 김대남 스타일로 108명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누구 하나 총 때밀 용기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나 혼자 총 때밀고 나갔다가 혼자 어색하고 뻘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다 김대남 스타일로 나 다음 자리 어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르르 나오면 국민의힘 사람 중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스픽스 출연합니다. 여기 출연합니다. 우르르 막 무너지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안 무너지면 다 윤석열 충성파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김대남 스타일이죠. 그렇죠. 김대남 스타일로. 배가 난파하기 바로 직전이네. 떠도네. 공백. 권력의 공백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아무도 1등 항해사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냥 떠도는 운전석에 사람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차는 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AI 자율주행. 그런 문제가 할 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율주행 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그럼 제가 졌습니다. 그건 할 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김건희 씨의 텔레파시. 여기까지 저희는 정치 본색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